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주술에 빠져든 걸까요? 아무리 손바닥 왕자를 쓴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하더라도 사방천지가 주술판입니다. 김건희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나 감옥 가냐 이렇게 물어봤고, 자신도 점쟁이라는 내란 핵심 노상원은 김용현이 나를 배신할 것 같냐 아니냐 물어봤다는 겁니다. 점을 왜 봅니까? 죄 지으면 감옥 가고 죄 안 지으면 감옥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내란을 일으킬 때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는 각오가 있어야지 이렇게 서로 의심하면서 일으킨 쿠데타가 성공하겠습니까? 윤석열이 파면되면 맨 먼저 용산 앞마당부터 좀 파헤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뭘 묻어놨는지 궁금합니다. 점괘에 빠져서 나라를 운영한 윤석열이야말로 애당초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허망한 2년 7개월이었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정어리모래에서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또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아서 이번 주에는 좀 다시 힘내시라고 순살 장어탕하고 딸기 준비했습니다. 정어리몰에서 준비한 순살 장어탕 여러분들이 아주 사랑해 주시는데 드실만 하니까 그렇게 사랑해 주시겠죠. 따뜻하게 속도 좀 데피시고 스태미나 식품이니까 드시면 힘이 나실 겁니다. 드셔보신 분들이 더 강추하는 정어리몰 베스트 상품 순살 장어탕 드시고 다시 힘을 냅시다. 그리고 또 비타민 보충하시라고 세량 딸기 준비했는데 딸기 비타민의 보고지요. 150g에 하루 비타민C 권장량의 약 150%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딸기도 많이 드시고 비타민 충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남국 전 국회의원님, 전희연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전희연 원장님 작년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마포 스튜디오에서 모자 쓰고 이렇게 방송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성탄 선물 뭐 이렇게 기억나세요? 네, 기억납니다. 저희가 그 자료 화면을 준비를 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산타크로스 패널들께서 어떤 선물을 주고 싶으신지 먼저 전혜연 산타 우리 정치 1번지 애청자님들께 어떤 선물 주시겠습니까? 예,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가능하다면 새 대통령을 선물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국민들이 와 아직 몇 년이나 더 남았어 이런 말 하시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많은 사람들이 직원을 하고 많은 방송 패널들과 많은 원로들이 얘기를 했지만 안 바뀌시니까 이제는 대통령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가능하다면 새로운 대통령을 우리 정어리 TV 애청자분들께 선물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세나요? 이렇게 처음부터 세게 나간다. 너무 세네요. 네. 저때 새로운 대통령 얘기했을 때 언제나 그 세월이 올까 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참 기뻐하기만도 참 그런 상황이에요. 대통령 탄핵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보면 불행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씨가 계엄이라는 어마무시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국민들도 참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런데 최근 이제 국민의힘이 하는 행태를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끌어보려는 것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선물 안 주실 것 같아요. 화내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이 많은 응원봉을 들고 나왔던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각별한 축복이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예. 크리스마스 선물 그래도 오고 있는 발걸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오젤랑교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개업날 애기방 앞 지키다가 늦게 나간 미안함, 부끄러운 마음에 탄핵 의결날 애기랑 나가서 핫팩 나누며 공포에서 조금 편해질까 했는데 끝이 나질 않네요. 답답해서 아버님께 털어놨더니 영화 서울의 봄 그날 아버지께서 미 8군에 복무 중이셨다고 처음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젊었을 적 그날이 떠올라 가족들 지키러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고 주차장에 계속 계셨다며 펑펑 우시더라고요. 너무나 속상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셨는데.
그 계엄 선포가 됐던 날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계엄을 겪어봤던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느끼는 공포감의 차이가 아주 컸습니다. 계엄을 겪었던 세대들은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어제 임지봉 교수님 인터뷰를 했는데 방송사 인터뷰 잡혀서 가는데도 택시를 타고 가면서 혹시 내가 중간에 체포되지는 않을까, 방송국을 혹시 군인이 점령해서 방송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다고 하시더군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드러나고 있는 많은 것들을 보면 얼마나 치밀하게 계엄을 모의했고 준비했는지, 그리고 그 계엄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지 지금 하나하나 드러나지 않습니까? 소름이 끼칩니다. 지하 벙커에 정치인들, 언론인들을 갖다 가두고 무슨 짓을 했겠습니까? 지금 12월 3일 계엄 그 다음날 우리 슬기롭고 담대한 국민들이 막아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지,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17일이 지났는데 아마 세상은 완전히 숨도 못 쉬는 그런 천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세상이 바뀌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오늘 국무회의가 있는데 특검법안 상정도 안 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김남국 의원님. 네. 뭐 오늘 뭐 보니까 뭐 정치권에서 마련해 주라, 뭐 합의를 해 주라,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덕수 총리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인 거죠. 예, 지금 한덕수 총리가 이야기하는 상설특검과 내란특검, 특히나 상설특검은 이미 법률에 의해서 공포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은 훨씬 도가 있고요. 내란특검, 일반특검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내란과 관련되어서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여야가 협상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게 정말 이야기할 수는 있는 주장인지 모르겠는데 수사받는 사람도 억울하지 않게 합의를 해달라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나 다른 범죄도 아니고 내란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사실상 여야 간에 합의해 갖고 오라?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씨가 지금 이 내란과 관련되어서 탄핵 절차도 지연시키고 수사도 안 받겠다라고 하면서 배짜라식으로 나오는 이 상황에 사실상 같이 공범으로 함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의사를, 본인의 어떤 공범이라고 하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박찬대 의원이 탄핵 절차를 신속하게 밟겠다라고 밝힌 것이 저는 옳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님, 거부권은 그렇게 즉각 행사를 하면서 이것을 안 하는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자기도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국무총리 주변에도 결국은 윤석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고요. 여야 간의 합의를 자꾸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법안을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또 시간이 지체될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실이 드러나기를 두려워하는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굉장히 무능한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런 식의 처신을 보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완전히 윤석열 대행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잖아요. 근데 윤석열 권한 대행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똑같아요, 하는 짓이. 그동안에 국정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냥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국민들이 얼마나 더 분노해서 거리로 뛰쳐나와야 정신을 차릴지 잘 모르겠고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금 여야정 국정안정협의체에 이 안건을 올리자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이 야당이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문제 삼고 있답니다. 이게 위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특검 추천된 사람 중에 연장자가 특검이 되도록 한다.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글쎄요. 이걸 가지고 지금 국정안정협의체에서 합의를 하자고 얘기하면 당연히 합의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 아예 지금 협상에 응할 생각조차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지금 당장 탄핵을 시켜야 되나? 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막 욕이 튀어나오던데요. 이 사람은 그냥 이 자리에 둬야 되나? 아니면 민주당이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줘야 하나? 굉장히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특검법 거부권이야 그동안 자기가 해온 짓이 있으니까 뭐 얼른 바꾸기가 쉽지 않다 하더라도 이번에 저는 이 부분에서 참 나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까지도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헌법재판관 임명이 뭐가 법리적으로 뭐 타협을 해야 되고 그럴 사안인가요? 이미 많은 헌법학자들이 국회목 추천 3명 헌법재판관 임명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실상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빨리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의 혼란 사항을 빨리 마무리하려면 헌재에서 9명의 헌법재판관이라는 정당성을 갖춘 상황에서 판단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즉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죄 혐의로 지금 고발된 상태도 불구하고 일단 권한대행을 하도록 민주당의 일부분 인정을 해준 이유는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을 해서 오히려 국정 혼란이 장기화되고 있고요. 헌법재판관 임명도 오히려 늦어질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이렇게 시간이 가다 보면 증거인멸이라던가 이런 것이 충분히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보고 있는 해외 투자자들의 시선이라던가 이런 걸 봤을 때는 헌재를 빨리 구성을 해서 재판을 마무리하고 또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 신속하게 수사가 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의 즉시 절차에 돌입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저는 탄핵하는 것이 오히려 국정 혼란에 막고 이 계엄을 둘러싼 여러 가지 진상 규명과 조사의 속도를 붙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작 탄핵했어야죠. 내란의 공범 아닙니까? 그런 자를 혹시나 하고 놔두었던 것. 나중에 발등을 찍을 것입니다. 이향님께서요. 이들은 양심적, 인간적, 합리적, 법리적으로 상대하면 안 됩니다. 한 총리는 지금 대통령이라는 망상에 빠졌습니다. 대리기사가 좋은 차 운전하고 보니 뺏고 싶었나 봅니다. 락님께서요. 산타는 마음씨가 착해서 골고루 주시겠지요. 국진당에겐 파면을, 우리에겐 희망을 주실 겁니다. 진영님.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용서와 화합이 지금의 윤석열을 만들었습니다. 또다시 용서와 화합으로 저들을 풀어야 될까요? 악을 벌하려면 더한 악으로 벌여야 합니다. 이런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처절하게 벌하지 못했기에 일어나는 메비우스의 띠인 겁니다. 이번에 그 띠를 철저하게 끊어야 합니다. 필리핀이나 남미 같은데 이렇게 지도자가 온갖 죄를 저지르고도 나중에 다시 복귀하고 또 그 무리들이 다시 이어가고 그러는 게 뭡니까? 제대로 단죄를 안 해서 그러는 겁니다. 철저하게 단죄를 해야죠. 그리고 한덕수 이자는 윤석열과 함께 쭉 가면서 얼마나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상대로 비아냥거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오래 갈 것 같으니까 큰 소리치고 그랬습니까? 그런 자한테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진다면 그거야말로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한덕수 예. 이 총리의 한덕수 권한대행의 의사를 망설이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한덕수는 분명하게 내란의 공범이라는 것을 의사를 분명히 표시를 했거든요. 뭐 상설특검이나 이런 것들만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망설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을 아예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비화폰이 사실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 직접 전화해가지고 지시한 증거들이 비화폰에 고스란히 담겨 있거든요. 근데 이 서버가 청와대 대통령실에 있는데 이 압수수색을 권한대행이 허가를 해줘야 하는데 경호처가 맡고 있거든요. 또 동시에 안가에서 모아가지고 사람들을 다 안가로 모아서
술 먹으면서 모의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안가에 누가 왔는지, 언제 누가 와서 무엇을 몇 시간 동안 이야기했는지 이 CCTV를 확보해서, 영상을 확보해서 수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제 또 공조본이 나가서 압수수색을 하는데 경호처가 막아가지고 여전히 핵심적인 증거를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을 안 하고 있어서. 그러면 결국 이거는 내란죄와 관련된 매우 중대한 수사를 권한대행이 말을 안 하는 것, 소극적으로 말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사실상 막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수사 방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다른 여러 가지 헌법재판관 임명, 뭐 상설특검, 일반특검 이런 것에 대한 공포 이런 것도 지연하고 있지만 이거는 표면적으로 뭐 이렇게 뭐 한다라고 쇼하는 거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수사 지연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의사가 명백한 거기 때문에 내란 공범이라고 보고 지금이라도 빨리 신속하게 저는 빨리 탄핵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더군다나 김성한 평론가님, 국무회의 정족수가 11명이죠. 21명인데 과반수니까.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 개엄 당일날 소집을 할 때 한덕수 총리가 소집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연락을 못 받은 국무위원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말 잘 들은 놈들만 이렇게 부른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란 공범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가요, 지금 상황을 거꾸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열어야 되거든요. 국무회의 심의는 일단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한덕수 말은 자기가 내란을 막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열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가 필요한데 자기가 국무회의를 막기 위해서, 계엄을 막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열었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내란을 도와준 꼴이 되잖아요. 거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어찌됐든 간에 계엄의 공범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국회에 나가가지고 몇 번씩 사과했잖아요. 그러니까 사과한 걸로 좀 퉁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처신이 잘못됐다고 국민들한테, 국회의원 앞에 사과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반짝 사과하고 지금 그래 김건희 특검은 그렇다 칩시다. 내란 특검은 왜 안 하는 겁니까 대체? 내란 특검은 저 수사기관에 혼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공수처하고 경찰하고 또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면은 빨리 내란 특검 가동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에?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내란 공범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노정면 의원이 국무위원 5명 한꺼번에 탄핵시켜버리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또 거꾸로 국무총리실에서 협박을 해요. 왜냐하면 국무위원이 21명이거든요. 근데 지금 16명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퇴한 장관 자리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국무회의를 열려면은 11명이 돼야 되는데, 한덕수 국무총리 빼고 5명을 탄핵시켜버리면은 10명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10명이 되면 국무회의 의결 거치지 않고 국회의장이 바로 법을 공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명을 한꺼번에 탄핵시키는 방법들을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다 한덕수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국무총리실에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국무회의 의결이 아무것도 안 되고 정지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또 거꾸로 겁박을 해요 지금.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뭘 자기가 지금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표현 늙은 너구리 같아요, 진짜. 아니, 워낙 노회한 자라서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계엄 딱 실패로 돌아간 뒤에 그때부터 이거는 반드시 탄핵으로 간다. 내가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될 텐데 내가 되면은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사실 이 상황에서 권력에 취해 있는 게 아닐까, 대통령 행사를 하는 것에 좀 과격한 표현 맛을 들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본인에게 수사의 칼날이 닫힐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시간을 끄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마치 옛날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했던 것처럼 이것을 본인의 정치적인 발판으로 삼은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의심까지 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우리나라 국무회의가 정상적인 국무회의입니까? 장관들 대다수가 구속이 되거나 사실상 수사 대상이고, 공무원들이 지금 부처에 아무도 작동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나라가 엉망인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왜 더 이상 필요하죠?
어떻게 감히 국민들에게 이런 협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 노정면 의원의 주장이 과하지 않던 상황이라고 봅니다. 마치 일부 보수 언론에서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탄핵시키면 나라가 무너지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상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나라가 마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불가피한 것이고요. 완전히 새 판을 짜는 것이 오히려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전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프랑스가 나치에 협력했던 비시 정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지스탕스가 활동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정권이, 그러니까 나치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처벌합니다. 처벌하는 게 아니라 아예 다 없애버리다시피 했어요. 프랑스 정부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지금의 정통성은요, 87년 체제가 만든 거예요. 내란 세력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내란 세력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는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관련자들은 철저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번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면도 해줘서는 안 되고요. 대한민국 역사에 분명하게 이거 기록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한독수가 이렇게 행동하는 데에서는 저는 한독수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헌법재판관 3명 임명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나 임명 안 할 수 있어. 이렇게 버팅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나를 탄핵하면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또 늦어지거든. 이거 무기로 해서 계속 이렇게 지원 전술로 나가는 거예요. 해볼 테면 해봐. 그리고 법적으로 150명인지 200명인지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걸 만약에 나를 탄핵하면 그거 가지고 또 시끄러워지거든. 이거 가지고 지금 버팅기는 거거든요. 누가 지금 자기 보고 정치하라고 했습니까? 한독수 총리 보고 누가 정치하라고 했어요? 대한민국을 관리하라고 했지. 이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이 더 고통스럽지 않게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오히려 더 정쟁을 유발하고 있잖아요. 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안 합니까? 자기가 굳이 판단 안 집어넣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다시 국회로 책임을 떠넘깁니까?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 자들이 대한민국에서 그동안에 굉장히 오랫동안 욕을 먹어왔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징치하고 징벌하는 모습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오늘까지로 시한을 정했던 민주당은 당장 탄핵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방금 전에 의결 정적수 얘기하셨는데 국회 입법조사처도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151석만 가지고도 가능하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내놓았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을 들어보시죠. 오늘이 바로 한독수 총리에게 준 마지막 시한입니다. 내란 숙의 윤석열의 꼭두각시라는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역사에 남느냐, 아니면 주권자 국민의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한 공직자로 남느냐, 전적으로 한덕수 총리의 결단에 달려있다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한덕수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검 추진과 임명을 두고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한덕수 총리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습니다. 내란의 잔부를 진압하겠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네. 국회 입법조사처도 이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 탄핵 의결 정적수 기준에 대해서는 의결 정적수는 200명이 아니라 151명이 맞다 이런 해석을 내놨네요. 논란의 여지가 없는 해석인데 자꾸만 정치권에서 권성동 의원이 대표적으로 그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 논란을 계속 만들고 있다 보니까 입법조사처가 이걸 정리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자가 뽑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이라고 하는 3분의 2 기준을 준 것이고요. 권한대행인 국무총리는 사실상 임시적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무위원의 자격으로서 과반 찬성으로 탄핵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너무나 마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란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입법조사처가 어제 과반으로 151명으로 가능하다라고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이걸 가지고 또 시비할까봐 민주당에서는 이미 한 이틀 전에 탄핵안을 좀 정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예. 보입니다. 탄핵안 3가지를 좀 정리해서 그 사유 중에 총리 시절에 있었던 사유를 탄핵 사유로 삼아서 아예 논란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전혜원 원장님 이런 식으로 하면은 민주당이 탄핵할 것이 뻔히 예상이 되는데 무슨 속셈으로 한덕수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한덕수는 황교안의 길을 가려고 그런 것 아닐까요? 황교안 씨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부 태극기 부대에 얹혀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고 그걸 자기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서 정치적 재계를 모색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행보를 보는데 저는 혹시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본인도 혹시 그러고 싶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와 사실상 소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내란 혐의의 공범이고 또 한 명은 내란 혐의의 이걸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지금 두 사람이 짝짝꿍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남국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내란죄에 무슨 여야 협의가 필요합니까? 내란죄를 수사하는 게 어떻게 여야 협의의 대상입니까? 친일파를 조사해서 제대로 단죄하지 못했던 우리 아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야 협의 사항인가요? 후손들이 지금도 가슴 아파하는 부분이 역사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잘 짚지 못했던 부분, 거기에 정치적 기득권이 작동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 사안 정도로 지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제가 짚고 싶은데요.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은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망가지는데 굉장히 큰 책임이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고요. 돌아보면 김건희 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는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출석부까지 체크했다는 말까지 나오는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 더 이상 총리도 아니고 권한대행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빨리 탄핵해서 제대로 수사하고 심판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먼저 그러니까 그 한덕수 국무총리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우리나라 보수 기득권이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요. 앞으로 절대 긴장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법부도 사실은 굉장히 보수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재판 역시도 굉장히 경계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아마 계속 이런 방식으로 어떤 정치적 시위성 성격의 뭔가를 계속하면서 자신의 내란 수사를 지연시키려고 하는 목적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국민의힘 쪽에 나는 어차피 국민의힘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그러니까 만약에 자신마저 탄핵을 시키면 더 보수층이 결집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한테는 부담된다. 그러니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고, 만약에 민주당에서 탄핵을 추진한다면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꽤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이참에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요. 보수층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보수층도 아니죠. 반민주 세력이죠. 지금 민주화 반민주의 구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왜 탄핵이 없는데 우리는 이렇게 탄핵 많이 시키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굉장히 우스운 논리예요, 이게. 왜냐하면요. 우리가 탄핵 절차가 있다고 하는 자체가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잘못한 게 있다고 하면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탄핵 절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하면 탄핵 절차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건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미국은 왜 탄핵이 없느냐 하면은 미국은 탄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탄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미국은 상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인사를 낼 수가 없어요. 장관부터 하다못해 주 유엔 대사 내보내는 것까지 상원에서 표결을 통해 가지고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원이 곧 모든 승인을 하는 절차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탄핵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탄핵이 다 상원에서 전부 다 의원들이 전부 동의하는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같이 공동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동의하지 않아도. 이런 구조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탄핵이 일정하게 대통령의 인사권이나 이런 것들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겁니다. 앞서 이제 앵커님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뭘 믿고 이렇게 배짱을 부리냐라고 했잖아요. 궁금해요. 아마 민주당이 탄핵을 못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헌법 88조에 국무위원을 15명 이상에서 30명 이하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무위원이 15명이 되지 않으면 국무위원회가 제대로 헌법상 기구로서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려를 고려해서 민주당이 탄핵을 못할 거다. 지금 현재 국무원 수가 16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1명이나 2명만 더 탄핵을 하더라도 국무위원 자체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15명 이하로 가버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헌법 기능을 못하게 하는 국정 마비 상태를 만들게 초래하는 상태를 민주당이 못할 거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두려움을 민주당이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위원회가 지금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입니까? 김문수 같은 사람들이고 오히려 없는 게 박성대 장관이나 이상민 장관 이런 사람들이 없는 게 오히려 이미 그 전에 사직했어야 될 사람들인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국무위원회 없어도 되고요. 국무위원 이런 이상한 사람들 탄핵하지 않은 게 오히려 역풍입니다. 이거 그대로 두는 것이 내란 수계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고 이 내란이라고 하는 이 상태 자체를 계속해서 이 위험한 정국을 그대로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역풍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치 말고 만약에 국무위원 한독수가 권한대행 한독수가 반대한다. 그러면 한독수 탄핵하고 그 다음에 최상목이 반대한다. 그럼 최상목도 탄핵하고 계속 쭉쭉쭉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역풍을 저는 절대 민주당이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국무위원회가 뭐 없으면 뭐 국무총리실에서는 뭐 이게 국무위원회가 법률안을 심의 이거 안 되니까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헌법을 찾아보니까 이 조항이 있더라고요. 53조 1항과 2항에서는 15일 이내에 법률안을 국무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공포하거나 제의를 요구하는데 5항에는 이게 안 되면 기간 내에 안 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라고 하는 5항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정말 비상한 시국에 법률안 심의가 안 된다라고 해서 국무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서 법률안 심의가 안 된다고 해서 법률안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동적으로 법률안 효력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예. 두려워하지 말고 역풍 고민하지 말고 다 안 된다라고 하면 다 한꺼번에든 아니면 순차적이든 탄핵을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국회에서요 국무위원들 다 불러놓고 한덕수 총리까지 불러놓고 국회의원들이 계속 매섭게 질타했잖아요. 왜 그 내란 개헌 국무회의 열렸을 때 윤석열 바짓가랑이라도 못 붙잡았느냐? 왜 드론 우호소라도 막지 못했느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장관은 죄송하다 울먹거리면서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걸 못했던 제일 책임이 큰 사람이 한독수예요. 뭘 잘했다고 지금 이럽니까? 자기가. 뭘 잘한 게 있다고 이럽니까? 심지어 국무회의가 형식적인 요건을 만들어주려고 한덕수가 작품을 쓴 거 아니냐, 수를 쓴 거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석열 내란죄에 있어서의 가장 큰 정치적 책임이 있다면 총리죠, 총리. 단위님께서요. 탄핵이 가결되었습니다. 거기서 다 된 줄 알았는데 남은 산봉우리가 너무 높아만 보입니다. 그런 의견 주셨고요. 포토J70님. 한덕수는 권한대행이 아니라 화장실 청소부로 취직시켜줘야 됩니다. 국힘 당사로. 저는 세 분 중에 한 분이 한덕수가 뭘 믿고 이렇게 버티는가 그렇게 제가 여쭤봤을 때 한 분쯤은 아마 점을 봤는데 끄떡 없을 거야. 이런 점괘가 나와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도대체 보면은요. 완전히 이 점괘에 빠져가지고 나라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왔다는 것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그걸 짚어볼 텐데요. 윤석열, 그러니까 김건희가 우두머리죠. 점괘로는. 김건희가 그냥 뭐 온갖 주술로 이렇게 나라를 망쳐 놓았는데 이게 갈수록 태산입니다. 노상훈이는 자기도 점쟁이잖아요. 뭐 아기보살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차려놨던데. 그런데 점쟁이가 또 점쟁이를 찾아가더라고요. 그건 또 뭔지 이걸 한번 다뤄볼 텐데요. 노상원이 전북 군산에 있는 역술인하고 이렇게 통화하는 내용도 공개가 됐습니다. 자, 점괘에 빠진 나라 한번 들여다보죠. 오늘 계세요?
네, 오늘 3시가 비었어요, 갑자기. 예, 갈게요. 네. 감사해요. 횟수로 한 30차례 정도 다녀가신 것 같아요. A4 형제 김용현이라고 선후배 사이라고 하면서 뭔가의 일을 조금 만들려고 한다. 이 사람과 내가 끝까지 함께 했을 때에 나를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는지, 나를 배신하지는 않겠는지를 많이 물어보셨어요. 뭔가 내가 다시 청와대에 들어갈 만한 일이 조금 생길 것 같은데 거기에는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가장 큰 힘이 있는 사람이라서 사천에서 이제 그 사주 강의를 부탁받아가지고 강의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책 이제 그걸 좀 보고 자료를 좀 뽑아야 되거든요. 회관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좀 해달라고 그래서 6시, 8시. 시골에서도 이제 이렇게 유명하니까 시골에서도 봐주고 그런가 봐요. 근데 전혜원 원장님, 네. 점쟁이가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보는 것도 참 우습지만 어떻게 그 점이 내가 앞으로 뭐가 되겠는가 뭐 이렇게 보는 것도 아니고 딱 사주를 내면서 이 사람 나 배신할 상인가 아닌가 봐주시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대통령실 인사할 때 왜 역술인이 참가해서 뭐 면접봤다 이런 소문인데 저는 그게 사실이라니까 좀 상당히 의심스럽고 이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잘할 사람인가 이게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이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래서 참 이 윤석열 정부의 실상이 너무나도 드러나고 있는데 어디 외국에 가서 말하기도 창피한 수준이 이제 면모가 드러나고 있다. 주술도 주술 나름이지 이거 너무 부끄러운 상황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성범죄로 불명예 전역했잖아요. 이 사람이 신기가 그렇게 있으면 본인이 성범죄로 불명예 전역할 건 예측을 못했습니까? 이게 정말 엉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어떤 주술 정권의 수계 우두머리는 김건희고 그 밑에 군과 이런 세력에까지 이런 점술이 작용했다라는 거잖아요. 주술 정권이란 말이 정말 딱 들어맞는 생각이고 저는 윤석열 씨가 툭하면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김건희나 이 노상원 같은 인물이야말로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이 추운 날에도 보초서고 있는 우리 군 장병들도 있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뜩이나 남북관계가 긴장이 높아져서 군대 보낸 부모들이 조마조마해하고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최상병 사망 사건 이후에도 군 장병들의 부모와 군 장병들이 조마조마하고 있고 세 번째 이 계엄 사태로 인해서 정말 많은 군인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네 번째 더군다나 이 계엄을 모의한 주 세력이 주술에 빠지고 성범죄자였다. 누가 반국가 세력입니까? 누가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누가 군 장병들이 나라에 충성할 것을 망설이게 하는 세력입니까? 주술 정권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검찰총장일 때부터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었던 분 얘기를 들어보면 회식 자리에서 내가 육사 갔으면은 쿠데타 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집권 이후에도 계속 부정선거에 빠져 있었다고 하고요. 결국 작년 12월부터 군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계엄 선포했으면 좋겠다.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옆에 김용현이라고 하는 자기 혼자 뭔가 계획도 못 짜는 수준 낮은 사람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이 검찰총장 끝나고 난 다음에 윤 대통령 집을 매일매일 찾아갔다잖아요. 아우님 하면서 중앙고등학교 1년 선배니까 굉장히 수준 낮은 여의도 동향 보고서를 계속 내미니까 이거 쓸 데도 없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 옆에서 뭔가 군생활 같이 했었던 노상원은 그걸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그 계획을 짜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둘이서 국방농단을 한 거예요. 군 인사를 지들 둘이서 막 낸 거예요. 경호처장 시절부터 군 인사 김용현이 낸다는 얘기가 파다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사이에 노상원이라는 인간은 점에 빠져가지고 대통령이 이번 올해가 운이 트일해니 어쩌니 이런 소리를 하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위험한 인간의 수준 낮은 인간이 다 들러붙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계엄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볼 때는. 더군다나 노상원이 지금 수첩이 압수가 됐는데 그걸 보면 참 경악할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정치인, 언론인, 판사를 수거 대상 이렇게 적시를 했는데요. 사살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 어물풍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거 대상이라니요. 김남국 의원님.
정치인, 언론인, 판사들이 재활용 쓰레기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수거라는 표현에서 정치인과 종교인, 언론인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냥 수거한다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거기에 더해서 사살이라고 표현을 썼거든요. 사실은 처음에 김호준 그 공장장이 이 이야기를 제보했을 때만 하더라도 과연 그게 근거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설왕설에 좀 말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어제 국가수사본부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사실에 부합한다라고 하면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 내용 한번 들어보고 갈까요? 네. 예. 노상원이라는 전 정보사 사령관, 지금은 민간인이죠. 이 양반의 수첩에서 정말 엄청난 것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NLL에서 북의 유도라든지 국회 봉쇄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심지어 수사단을 하나를 새롭게 구성해야 된다라고 해서 인사안까지도 수첩에 나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맞죠? 이제 그게 뭐 구체적으로 실행된 일까지는 모르지만 메모 내용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예, 지금 이번 내란 사건의 핵심 주범입니다. 이 양반이 햄버거 집에서 현직 정보사령관과 군인들을 모아서 내란을 모의했던 자로 지금 의심받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수첩에서 나온 결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NLL에서의 북의 유도라는 이야기 표현이 있었는데 오물풍선이라는 표현들이 들어 있었습니까? 수첩에?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좋습니다. 수첩에 수거 대상을 일종의 격리한다, 체포의 의미로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브리핑에서 하셨습니다. 수거 대상, 즉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등에 대해서 수거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너무 피사실 아니,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 거의 뭐 그 저희가 조사 사실이 부합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부합합니다. 예. 좋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이 인정을 한 사안입니다. 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이 있어가지고 군대가 국회로 쳐들어오고 군인의 총뿌리가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겨눠졌다는 것만으로도 깜짝 놀랄 일이고, 그 다음에 민간인을 체포하는 체포조가 있어가지고 벙커로 이렇게 감금하겠다라는 것도 깜짝 놀랄 일인데, 거기에 더해서 사살까지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계획으로 준비되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살에 더해서 뭐 지금 이야기 나온 거는 조금 더 뭐 확인이 돼봐야 되겠지만 야구방망이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또 체포하는 과정에서 성단위의 직원들을 뭐 복면을 씌워가지고 모초로 뭐 체포해서 납치해서 데려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단순히 그냥 체포해가지고 그냥 뭐 데리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냥 그렇게 놔두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취조하고 뭐 불법적인 고문이든 어떤 강압적인 수단을 써가지고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게 계엄과 내란에 정당화하는 그런 진술적인 법적 근거로 쓰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더욱 너무나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박선원 그 의원이 오전에 아직도 블랙 요원이 복귀를 안 하고 있답니다. 예. 실탄을 다 가지고 있는 블랙 요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휘계통이 다 있는데 그 지휘계통에서 출동하라고 하는 명령은 내려갔는데 복귀하라는 명령이 내려가지 않다 보니까 그 명령을 너무나 철저하게 수행하는 그 블랙 요원이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 복귀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빨리 이거 위험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요원들이 굉장히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군에서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빨리 군 자대로 복귀하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명령이 떨어졌는데 복귀를 안 하면 탈영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무장 탈영병인 겁니다. 그렇죠. 세금 도둑 자바라님도 그 얘기 주셨어요. 계엄 당시 차출된 특수요원 40여 명이 아직 부대 복귀를 안 하고 있고 어디에 있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답니다. 당시 반출된 무기도 수거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반출된 무기는 단순 권총 정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박선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탈영했어요. 복귀하라고 하는데 그 명령을 듣지 않으면 탈영 상태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무 이탈 체포조가 가동돼 가지고 잡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무장 상태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무장 탈영병이 활보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서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알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김원준 씨도 얘기를 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미군을 사살한다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면 북한군으로 위장을 해서 뭔가의 사건을 일으키거나 이럴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군 수사가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햄버거 모임에 참석을 했다고 하는 제2기갑 여단장도 지금 결국은 업무를 계속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정보사의 특징상 정보사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안에 있는 사람밖에 모르거든요. 근데 이번에 왜 방첩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고 정보사를 활용했냐, 이거에 저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방첩사는 계엄령 문건 때문에 조직이 굉장히 많이 쇄신 작업들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방첩사 선관위에 병력 투입하려고 하는 거 법무관들이 다 뜯어 말렸다는 거 아닙니까? 못 가게. 그래서 편의점에서 커피 마시고 컵라면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정보사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계엄에는 그동안에 관심 밖에서 조금 밀려나 있었던 정보사를 활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정보사에 HID 요원들이 지금 안 보인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보사 내에서 뭔가 다른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 그거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수사할 때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 특검을 빨리 구성해서 군까지 전부 포함하는 수사팀을 구성한 다음에 빨리 수사를 하지 않으면 증거인멸 다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윤석열이 오히려 나는 정당하게 계엄령 선포했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주는 꼴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정말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준 님이 박선원 의원의 긴급 호소문을 전해주셨는데요. 1. 블랙 요원 아직 복귀 안 함. 2. 권총 플러스 알파 무기 반납 안 됨. 3. 직속 상관이 임무 종료 명령 안 함. 4. 이들은 합참 의장 직속 부대이기도 하니 합참에서도 명령해달라. 5. 블랙들에게 국가를 위해 큰일 할 사람들 아니냐. 임무 못할까 알지 않냐. 복귀해라. 이렇게 지금 긴급 호소를 박선원 의원이 낼 정도로 아직도 내란이 진행 중인 겁니다. 맞습니다. 말씀해 드렸듯이 임무를 부여받고 그걸 중단하고 복귀하라는 명령이 명확하게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혼선이 있는 거다. 이게 탄핵에 대한 심판이 빨리 마무리돼서 헌재에서 빨리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 요인이 이것 중에 하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원래 북파공작원 자체가 우리가 나쁘다고 판단할 수 없는 거거든요.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최정예로 키워진 요원들입니다. 그 요원들을 계엄에 활용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이분들 개인들이 지금 어떤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지금 상황, 내란이 사실상 진행 중인 상황을 종료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분들이 물론 복귀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이 사태를 빨리 종료시켜주기 위해서라도 헌재를 빨리 구성해서 탄핵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주게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려고 했던 군의 최정예 요원들을 위해서도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최근에 보수지가 자꾸 들어서 국민의힘과 한편을 들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옹호하고 이러는 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보수가 오히려 나서서 이런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군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빨리 탄핵에 헌재의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보수의 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네요. 그리고 윤건영 의원이 또 이런 제보도 공개를 했어요. 삼청동에 안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계엄을 모의했던 장소. 거기를 술집 형태로 바꿔달라. 이런 그 제안을 받은 공사업체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제가 제보받은 게 있는데요. 예. 정권 초기에 예.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측에서 삼청동 안가를 개조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뭐 어떻게 개조하려고 했냐라고 했더니 이 술집의 바 형태로 안가를 바꿔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바를 만들려고 했다고요? 네네네. 근데 물론 이게 안가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저희가 사후 취재나 사후 검증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다만 신뢰할 만한 제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을 하고 계신 분에게 오파가 정확하게 갔던 거예요. 들어갔다? 네, 그래서 야 현장도 가봐라 라고 해서 현장까지 가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를 했대요? 근데 이제 이분이 공사까지는 이게 너무 겁나는 거죠. 보통 공사가 아니잖아요. 안전가옥인데. 야 어떻게 안가를 바로 바꿀 생각을 하지? 라고 해서 솔직하게 제가 이거 뭐 제보 받은 지는 꽤 됐는데 뭐 국회에서나 언론에 말씀을 안 들은 이유가 상상력이 너무 비약됐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보니까 실현 가능하겠는데 그리고 술자리를 겸한 작당 모의 과거 군사정부 때처럼 그런 게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저는 안가를 바로 만들겠다. 그 자막을 보면서 바로 만들겠다. 이렇게 보였어요. 정권 초기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자가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자세로 국정에 임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먹고 땡 망고 땡이다. 이런 생각으로 안가 술집으로 바꿔 날마다 거기서 술이나 마시면서 이런 생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힌 거죠. 안가라고 하는 것은 안전 가옥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테러나 어떤 비상시국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 공간이고 또 일상시에는 뭔가 이렇게 직무를 보는 공간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워낙 대통령이 만나야 될 그런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데 외부에서 어떤 일정을 소화하기 어려울 때 그런 사람들을 조용히 불러가지고 비밀리에 만나는 어떤 그런 장소로 활용된 것이 안가인데 이 안가를 갖다가 안전가옥을 그야말로 정말 안전하고 보안이 유지돼야 될 그 시설을 바로 술집으로 바꾸겠다라니 너무나 정말 술주정뱅이다운 어떤 그런 생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장소는 반드시 전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 공사업자는 본인 스스로가 두렵고 꺼려해서 공사를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저 사람한테만 어떤 견적이라든가 공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지 윤석열 성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도 맡겼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바로 저 안가에서 계엄과 관련된 준비, 모의 이런 작당 모의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 정말 실제 누가 모였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안가가 어떤 식으로 개조가 되었는지도 반드시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가합니다. 예. 얼마나 무도한 정권인지 보여주는 건데요. 청와대 안 들어가겠다고 큰 난리 치고 용산으로 가가지고 한 발도 안 들여놓겠다고 하는 그 청와대 영빈관은 또 다 가서 쓰고 그 청와대 바로 코앞에 있는 삼청동 안 가가지고 뭔가 작당 모의하고 술 마시고 이게 뭐 하는 짓거리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과거 군사정권 시절 때도 이 정도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인간들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의원이 계속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안가에서 군 장성들이 4명, 5명 모아서 모임이 빈번하게 열려서 민주당이 초기에 이제 어떤 계엄에 관한 의혹을 제기할 때부터 이런 문제들이 나왔었는데 그때 그게 허튼 소리라고 했던 사람들하고 보수 언론은 정말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되고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이거 어디에 말하기도 부끄러운 정권입니다. 정말 이번에 수사를 통해서 낱낱이 이 친이 구테타 세력을 정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또 이런 술주정뱅이 미치광이 주술 정권에 대해서 제대로 털고 가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과 한패였던 사람들이 다시 국정운영에 참여한다는 거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형광봉을 들고 나왔던 10대, 20대 청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권을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더라도 이번에 제대로 수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꾸 지연시키려고 하는 세력도 같이 심판해야 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좀 부끄러운지 아세요? 다른 걸 옹호할 게 따로 있지 내란범을 옹호합니까? 저는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그 권영세 의원이 된 것 같더라고요. 정말 국민들이 제대로 심판을 해야 된다. 내란범뿐만 아니라 내란에 동조하고 수사를 지연시키려고 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하고 심판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정에 임하는 자세가 어땠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데미안님, 내부자들 술집 씬 생각나네. 헐. 타짜님, 현대식 요정집 만들려고? 사모님, 니나노집이냐? 엄마님, 그 마누라가 술 따르면 되겠네. 정말 그런 정신으로 나라를 이끈다고 해왔으니 국민들이 봐도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드러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나중에 이제 아주 조그마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요. 그게 사실은 큰 것이기도 합니다. 출근을 제때 며칠이나 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일부러 가짜 경찰 출동해가지고 교통 통제하고 마침 출근하는 것처럼 9시에 맞춰서 했다가 오후 1시에도 나가고 11시에도 나가고 지 마음대로 출근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자가 나라를 이렇게까지 끌고 왔습니다. 또 한 가지 제보가 어제 터졌지요. 장경태 의원이 공개를 한 건데 계엄을 선포한 당일날 김건희가 강남의 성형외과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형외과가 유명한 성형외과인데
그 전에 윤석열 부부 나갈 때 같이 가기도 하고 박동만 성형외과인가요? 평소에는 관저에 이렇게 들어와서 뭐 시술도 하고 뭐 그랬겠지요. 그런데 그날은 김건희가 간 거예요. 김건희가 간 것은 거의 처음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가면은 눈도 많고 그게 뭐 보안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것도 참 우스운데 왜 그날 하필이면 갔을까?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갔다. 뭐 그날 거사가 있는 날이니까 신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갔다. 그날 밤을 날 세워야 되니까 프로포폴 맞고 미리 좀 잠자려고 갔다. 여러 가지 지금 추측들이 나오는데 장경태 의원 그 폭로를 먼저 한번 들어보죠. 계엄 전후 김건희 씨의 행보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계엄 당일 김건희 씨의 흔적을 공개합니다. 열흘 전 목격자의 제보가 들어왔고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김건희 씨는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저녁 6시 25분에 들어가 계엄 1시간 전 저녁 9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 있었습니다.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 번호 274-73땡땡을 타고 신사역 4번 출구에 위치한 박동만 성형외과가 있는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가 5층에 있는 박동만 성형외과로 올라갔습니다. 박동만 성형외과 박동만 원장은 22년 7월부터 대통령 자문의로 임명된 자입니다. 현재도 홈페이지엔 현 대한민국 대통령 자문의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시술을 받는 것이 처음은 아닐 테고 자주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데 3시간을 시술만 받았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업계의 종사자들은 이 정도 시간이면 프로포폴 등 다른 불법적 약물 투여를 의심해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3시간 동안 김건희 씨는 박동만 성형외과에서 무엇을 했는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뭐를 했을까요, 김성환 평론가님? 왜 그리고 갔을까요? 글쎄요, 성형외과 가가지고 뭘 할까요? 뭐 배 아파서 성형외과 갈 것 같지는 않고 예전에 김건희 씨가 성형 안 받았다 그러지 않았어요? 모르겠네. 성형은 본인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완성체 아닌가요? 아니 근데 그 성형 자기는 그렇게까지 성형 받지 않았다고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 김건희 말을 뭘 믿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물론 이게 박근혜 7시간의 의혹이나 이런 걸로 그냥 바로 가는 것처럼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는데요. 남편이 계엄 때문에 동분서주하면서 군 관계자, 경찰 지휘부들 만나고 그럴 때 부인은 한가롭게 성형외과를 간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콩가루 정권입니까? 아니면 콩가루 뭐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콩가루 부부인가요? 이걸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요. 제 장경태 의원이 계엄과의 연관성을 직접 연관성이 있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근거가 다만 그 자리에 갔었다는 거는 확인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밝힌 걸로 보면. 그러니까 그 정도는 팩트라고 얘기를 한다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장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1시간 전에 만약에 대통령실로 복귀를 하거나 관저로 들어갔다고 하면은 뭔가 대통령이 빨리 들어오라고 한다거나 행적을 찾거나 그랬을 가능성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계엄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그런 상황에서 배우자가 어디 간다고 하는 건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복귀하라고 했을 가능성도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도저히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 다 납득이 잘 안 됩니다.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변혜원 원장님,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 있었다. 어떤 게 가장 의심됩니까? 글쎄 뭐 장경태 의원도 업계에서 이런 의혹이 제기될 만하다라고 이제 프로포폴 투약 의혹이잖아요. 사실 이게 연예인들 프로포폴 투약 의혹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는데 아마 그걸 투약을 해주면 깊이 잠들어서 피로가 확 가시는 것 같다?
라고 해서 일부 연예인들이 성형외과에 가서 그런 약물 투여했다는 의혹이 굉장히 번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3시간 동안이나 성형외과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혹시 그 약을 투여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건데, 저는 뭐 그런 부분도 상당 부분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1시간 전에 복귀를 했다, 그렇다면은 계엄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이 부분도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건희 씨는 민간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계엄 사실을 만약 알고 있었다면은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계엄 사실을 미리 상황에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에 너무 공감을 하는 게, 이게 계엄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황과 의혹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윤석열이라는 대통령 하나 뽑은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개망신을 당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런 대통령 하나 때문에 그동안 쌓아놓은 민주주의에 먹칠을 하고 이렇게 대통령 내외의 행적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고개를 들 수가 없고 그런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혀야 이 판을 새로 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시네요. 아이리스 F님, 얼굴 다 뜯어고치고 해외로 밀항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가을이님, 혈세로 개인 바를 만들고 스크린 골프장 만들고 국사는 뒤로 하고 놀고 먹고 땡. 참,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는 맨날 술 처먹을 궁리만 하고, 마누라는 얼굴 뜯어고치고 점이나 보러 다니고, 도대체 이런 자를 대통령으로 만든 그 당은 지금 국민 앞에 석고돼지하고 우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라고 해도 부족할 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권성동, 권영세 어쩌자는 겁니까? 사과하는 사람이 없죠. 사실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당적 제거하고 민주당과 함께 탄핵안에 동참하고 계엄 해제에도 동참하고 그래야 되는데, 계엄 해제에도 참여하지 않고 탄핵안에는 오히려 반대하고 질질 끌면서 오히려 내란을 옹호하고 비호하고 사과도 안 하고 뻔뻔하게 그냥 버티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지금 왜 이렇게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를 거의 뭐 본인들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만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명태균 씨 말처럼 자기가 구속되면 한 달 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 명태균 씨 녹취록에 들어가 있는 줄줄이 들어가 있는 그 중진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건진법사 장부에 나와 있는 그 중진 의원들, 거기에 대해서 돈 줬다고 하는 사람들의 일부 진술은 청탁의 대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의 탄핵 문제 자체를 제가 봤을 때는 이 중진 의원들이 본인들 자신의 문제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똘똘 뭉쳐서 방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국민들은 이런 어떤 국민의힘을 보면서 정말 이 당의 존재 가치, 국민의힘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다 보고 정당 해산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정당 해산할 필요도 없이 다 줄줄이 구속돼가지고 서울구치소에서 만나지 않을까. 그래서 해산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대로 이 국민의힘이 서울구치소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국면을 저희가 마주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전 윤석열 부부 보면서요, 정치 후진국의 독재자 보는 것 같아요. 예. 이건 늘 봐왔던 그렇죠. 모습하고 너무 예. 닮아있다는 생각 들고요. 지금 아까 특검, 그러니까 명태균 그 게이트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아까 한덕수 총리 얘기도 저희가 했잖아요. 특검을 어떻게 해서든 막겠다고 하는 거는, 만약에 특검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김건희 관련된 의혹부터 지금 여권과 연관되어 있는 명태균 의혹이 다 터져 나올 거거든요. 그걸 최대한 막아보겠다고 하는 전략이 숨어 있고요. 이건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시간을 끌어주면은요, 지금 김용현은 검찰 구속기한 만료가 28일이거든요. 검찰이 기소를 해야 돼요, 그냥. 그러면은 윤석열은 구속 기소가 된 걸 가지고 그동안에 조사받은 서류를 다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 상황이 되면. 그러면서 대응 전략을 짜는 거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덕수를 빨리 탄핵해야 된다고 하는 논리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유리한 지형을 만들어주기 위한 전략이 담겨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예, 내란 핵심 세력들의
행동이라든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 이런 부분은 오늘 2부에서 김병주 최고위원님 모시고 주불리 안보특강 때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